생각보다 너무 강한 월요일장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요. 양시장 합쳐서 오르는 종목 1,881개, 하락은 550개가 채 안 됩니다.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움직임, 낙폭과대주들이 오후장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요. 반도체 안에서는 조금 전 들으신 대로 프로브카드 그리고 유리기판 강세 이어집니다. 오늘 반등은 어떤 의미 있을까요? 두 프로께 여쭤보겠습니다.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이번 주 FOMC 이벤트 있습니다. 일단 지지난주 미증시가 나스닥 기준 5% 급락, 그리고 지난 주간으로 다시 4% 회복을 하면서 이번 주에 있을 FOMC 이 이벤트들을 어떻게 소화할지 여부가 시장 방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잡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 시장을 놓고 보면 굉장히 강했어요. 주도주인 대형 반도체 종목들은 조금 흔들렸지만 비반도체 쪽, 그리고 반도체 안에서도 유리기판 쪽 강한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기 주도 섹터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오늘 시장의 질적인 반등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M7,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 발표가 이제 이루어졌고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다음 달 22일 날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을 때 사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고 나서도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왜? 이제부터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더 늘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장기적인 비용에 대해서의 부담들이 좀 나타났다는 건데, 사실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10%나 빠질 일인가라고 아마 의심을 하실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조정 장세가 있었다는 게 지난 한 주의 평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조정 속에서 이제 급등을 했던 기업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의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2% 상승했다는 얘기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구글 클라우드가 전년 대비해서 약 20% 넘게 또 상회를 했었습니다. 자, 실제로 매출액 자체는 전반적으로 15%가량밖에 성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계속 터진다는 거는 결국 이제 AI 서버가 활성화되면서 여기에 대한 이용자 접근이 많아지면은 이 데이터를 계속 어딘가에는 누적을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용량 매출 부분들이 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이제 강해졌는데 마침 또 좋은 호재가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26일 날 이제 사상 최초로 이제 배당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날 10% 넘게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주일 동안에서 이제 급등락을 좀 반복했던 원인들도 사실 기업들, 특히나 시총이 워낙 컸던 이 반도체주들의 중심을 해서 움직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떨어질 때는 커플링, 올라갈 땐 디커플링,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났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번에 이제 인텔의 매출을 좀 보셨다면 좀 기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인텔이 사실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 매출이 9%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운드리 부분을 이제 따로 이제 분리를 시켜서 이제 매출 이제 집계를 해본 결과 전년 대비해서 10%가 줄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반도체 부분이 이렇게 부진하다 보니까 이게 걱정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메타도 마찬가지였죠. 사실 이 클라우드 부분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파운드리 부분에서 계속 이제 손실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단기적인 반도체 가격 자체가 지금 그 전까지는 양산에 집중했던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위기감이 좀 많이 완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처럼 고금리 환경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는 부분 속에서도 우리가 실적을 좀 주목할 수 있는 섹터로 상대적으로 좀 순환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비반도체 섹터가 조금 강세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결국 장기적인 시점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유효한 투자가 가능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같고요. 이제 메타에서도 이 AI 인프라 투자 쪽에서 비용이 기존에 300억에서 370억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이번 실적 발표를 하면서 350에서 400억 불로 좀 상향을 시켰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도 이 수요 부분들이 계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장 국면을 조금 더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에 계속 힘이 있는가는 장기적으로 좀 더 봐야 될 포인트인데, 반도체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쪽은 좀 약했지만 앞서 들으신 대로 유리기판 쪽이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 반도체 내 순환매선 역시 답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무래도 FOMC 이전이라서 이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작은 쪽에 더 흔들림이 이렇게 튀어오름이 있었던 것인지, 차이한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시장이 지금 저는 좀 굉장히 오늘 차트가 의미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수요? 코스피 코스닥이 전부 다 이제 바닥에서 올라와서 일단 1차 고점 찍고 조정받다 오늘 다 그저께 고점을 다 뚫어줬거든요. 상당히 좀 바닥권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더군다나 지금 이제 반도체가 좀 쉬어지고 있죠. 반도체가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어떤 그 이슈,
그다음에 그 업종 이런 것들 찾아서 우리가 이제는 코스피 코스닥을 다 가리지 않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겁을 내지 않고 저는 주식을 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한정된 새로운 돈이 유입되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그 투자자들이 대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들이 주식을 팔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것을 사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하다라고 본다라면 반도체만 갔었으면 오히려 시장이 좀 불안하겠죠. 근데 반도체가 쉬어져도 다른 쪽에서 매매가 붙는다라고 보면 현재 시장은 우리가 FOMC라든지 외부적인 변수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질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방증했던 시장의 양봉이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고요. 그럼 그 안에서 오늘 지수를 들어 올린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닌 다른 쪽에서의 상승 움직임이 굉장히 고르게 나타났는데 여기에 의미도 여쭤볼게요. 먼저 자율주행입니다. 머스크 CEO가 지금 중국을 깜짝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외자 기업으로는 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중국의 FSD 이거 진출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중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에서 바이두랑 지도, 내비게이션 이런 기능 협력까지 전개한다라는 외신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근데 음봉이에요. 지금이 기회인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인가요, 차 의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방문을 했다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겠죠. 긍정적인 부분들은 그쪽에서 어떤 갑자기 그 계약이 있기 때문에 간 거고 네. 부정적인 것은 그만큼 급박한 시장이 됐다. 오늘 일단 나온 게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현재 네. 오늘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 차종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느 정도예요? 594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네요. 594개는 글로벌 메이커 플러스 중국 자체 메이커까지 포함해서 590, 한 600여 종이 지금 전기차를 선별적인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 청쟁이 치열한 거죠. 자, 오늘 또 이제 주말에 나온 미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라면 네.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인데 자동차 얘기를 안 하고 있다라는 조금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인데 지금 데이터 자율주행 얘기를 하죠.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떠한 기업도 데이터 자율주행을 안 하고 있는 기업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현대기아차도 데이터 자율주행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의 이제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규제죠. 지금 네. 현재 레벨 3 이상 규제를 풀어준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거 여러분들이 근데 레벨 4, 레벨 5로 가야 이제 진짜 자율주행의 의미를 두는데 그 시험들은 다 하고 있어요. 모든 메이커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는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고 있고 자율주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테슬라만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현기차, 벤츠 다 하고 있는 상태이고 요것은 일단 넘어야 될 허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크게 법 규제고요. 네. 두 번째 보험 규제. 근데 법 규제를 넘기 위해서는 레벨 5에서는 윤리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사람과 사물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라면 이게 다 입력을 하는 거지. 오해가 뭐냐면 우리가 자율주행하면 자동차가 스스로 그 학습을 해서 한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율주행은 분명 옵니다. 하지만 너무 단기간에 자율주행을 가지고 시세를 내겠다라고 본다라면 결국 우리가 몇 년 동안 많은 투자자들을 괴롭혔던 게 뭐죠? 애플카. 결국 애플이 사업을 접지 않았습니까? 네. 애플 스스로가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접었다라는 부분도 그동안 들어갔던 돈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네. 물론 이 테슬라는 데이터가 많은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런 데이터가 많다라는 것은 지금 반도체 기술, 축적 기술이 워낙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비교 우위를 나타낸다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 점을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안에 또 답이 있네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그 다음 섹터로 본다면 다시 한번 질주했던 전력설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오후장에 살아났죠. 이때 5년 동안 미국 바이든 정부 쪽에서 한 16만 킬로에 달하는 송전 인프라를 다 갈아엎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튀어오름이 있었고요. 오늘 추가 시세가 나오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랑 같이 AI 스토리 중심으로 달렸던 전력설비인데 반도체는 쉬는데 전력설비 추가적으로 레벨업을 합니다. 차별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김 대표님?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리 가격 때문이죠. 구리 가격. 그러니까 당장 지금 반도체 부분이랑 왜 차이가 나느냐라고 하면은 지금 구리 이제 선물 가격이 굉장히 지금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 톤당 가격이 지금 이제 1만 불에 가까이 지금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런던 금속거래소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9,800달러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인데 네. 이게 올해 초만 하더라도 8,400불이었으니까 사실 뭐 구리를 들고 있었다 이러면 돈을 더 벌었다 이런 이제 논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구리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레깅 효과가 커진다. 그러니까 1분기보다 2분기가 좋을 것이고 뭐 2분기에서 만약 3분기까지 계속 이런 금리
금속 가격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래깅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지금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풍산도 지금 5%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고려아연 상승하고 이구 산업 상승하고 이처럼 이제 구리 관련 기업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리 소요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고려아연이 어떻게 보면은 정제가 좀 더 많아지고 이제 업무량이 많아지니까 매출이 늘어난다. 이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단순히 구리 가격에 이제 커플링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뭐 일진전기라든가 대원전선 이런 많은 기업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고 이런 현상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래깅 현상이 만약에 결국 이제 이 상태가 계속 뭐 6월, 7월, 8월까지 계속 이제 랠리가 되면 너무도 좋겠지만은 이게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가 될 폭탄 돌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금리가 인하를 한다라고 한다는 거는 미국에서는 지금 경기가 침체가 이미 되고 있고 이거를 연준에서도 인정한다라고 얘기가 했을 때 금리 인하가 되지 경기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위태위태할 때는 금리를 당장 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물가가 높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원인인데 그러면 저는 지금 이렇게 뭐 풍산 같은 경우도 본리 영위하는 사업이 뭐 예를 들어서 방산 쪽인데도 불구하고 신동 사업을 유지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발효됐던 프리미엄은 지난 55,000원 선 돌파하면서 나타났던 이 프리미엄이 구리 가격과 연동이 좀 꽤 돼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전력 설비 쪽을 좀 투자를 한다. 근데 지금 전선주 쪽을 건드리신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 구리 가격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때는 매물이 급격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 유의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전력 설비라고 했을 때 지금 유럽 쪽에서 수주를 좀 굉장히 많이 받고 있던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최근에 이제 원전 수주까지 하겠다 그리고 해상 풍력까지도 지금 확장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유럽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캐파들을 잘 잡고 있는 실적에 비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지금 변압 기주들이 좀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전력 설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원전으로 갈 것이냐 이게 좀 의견은 좀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시장에서의 전선주들은 구리 가격에 대한 커플링이 심하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항상 유의하시자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고점에서 부담감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차별화된 이유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있기는 했어요. 다만 여기에서 부담감 안고 있는 자리라는 점 이제 서서히 좀 준비하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밸류 쪽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요. 특히 자동차 쪽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우상향 추세가 좀 살아있고 직고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금융, 자동차 같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쪽 여쭤볼 텐데 특히 원화약세 수혜이기도 하잖아요. 이 부분 차 의원님께 가볼게요. 5월 이제 저밸류 관련해서 밸류업 가이드라인까지 나오게 된다면 이쪽은 추가적으로 직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이 밸류 프로그램이 이제 거의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고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전 됐다라고 봐요. 따라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그 모멘텀 플레이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이제 보유자 영역으로 돌아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유의하셔야 될 것이 환율 수혜주와 환율 피해주가 있죠. 그거는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결국 환율이라는 게 1,400원을 넘어섰다가 지금 1,380원 정도인데 이게 1,350원 가면 어떻게 되죠? 자동차는 환율 피해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또 매도해야 될까요? 자동차가 더 잘 팔린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따른 수혜주와 피해주를 얘기한다는 것은 그건 외부적인 변수죠. 결국 아무리 환율이 원화가 강세로 가더라도 자동차가 잘 팔리면 주식은 가는 거예요. 그게 본질 모습이지 환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들은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을 하셔야 되고 밸류 프로그램도 우리가 상당 기간 이제 시세를 어느 정도 끌어왔었기 때문에 오늘 또 시장의 특징은 그거죠. 그동안에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들이 실적이 나오면서 빠지는 게 이제 옛날 아프리카 TV고 그렇지 않지만 오늘 또 새롭게 이제 이슈가 등장하면서 올라가는 건 화학 쪽 이런 쪽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반영 여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자동차 완성차 쪽은 다 반영이 됐다면 오늘 바닥권에서 고개든 HL만도 호실적도 나왔잖아요. 이쪽은 기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라는 거죠. 자동차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밸류업으로 보느냐, 매출 증가를 보느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은 세모예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밸류 프로그램을 좀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LT의 만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실적 기대감이 이제 붙은 거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들어준 거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차별화해서 그러니까 이제 같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선반영과 올라가는 이유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밸류, 그러니까 저 PBR, 밸류업과 관련해서 금융 섹터도 이제 직고점 거의 도달하는 이런 모습까지 올라왔어요. 지난주 실적을 소화했죠.
주셨고요. 김 대표님,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대장금융주들이 이제 3월 고점을 돌파할까요? 아니면 5월 2일에 이제 가이드라인 발표될 텐데 여기서 좀 세론으로 작용하게 될지 변동성 어떻게 체크하세요? 사실 여기서 세론 작용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이 외국인 지분율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이 두 회사가 왜 그렇게 그러면 대장주가 되었냐라고 살펴보신다면은 네네. 외국인 지분율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KB금융 한번 잠깐 살펴보자면은 네네. KB금융도 지금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그래도 76%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5%까지 상승했는데 이 1월에 이제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이 이제 소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72%였습니다. 이게 72%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 3에서 4% 정도의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대거 갑자기 이 주식을 샀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쇼트로 나왔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5월 자체를 기대를 했을 때 지금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하는가라는 거는 결국 이제 일본의 밸류어 프로그램처럼 기업들이 이제 건실한 실적을 만들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주주들의 환원을 높이기 위해서 배당을 높인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KB금융이라든가 아니면 하나금융지주 이런 기업들은 굳이 팔지 않겠죠. 왜냐 이게 이제 소속이 된 상태에서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캐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가장 주의하셔야 될 거는 5월이라는 이벤트 하나만 가지고 이거를 더 들고 가냐 마냐를 따진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5월 중에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면은 당연히 단기적인 변동은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가이드라인이 꽤 만족스럽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 이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이 사실은 조금 조급하게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밸류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꽤 오래 기간 검토를 거쳤는데 이게 뭐 5, 6개월 만에 뚝딱해서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게 완벽하게 이제 기업은 밸류업이 끝났습니다.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저는 이런 영향들보다는 지금 현재 고금리 현상으로 해서 실적 자체가 좀 탄탄해지는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문제는 이만큼 이제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이제 대출 부분에서의 마진율은 높아지기 때문에 NIM이 좀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우려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제 PF 쪽. 그러니까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쪽 부분에서의 만약에 폭탄 돌리기가 시작되는 순간에는 이 금융 타격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도 이미 지금 올해 만기 예정인 PF 중에서 꽤나 많은 부분들이 지금 부실 채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7년까지 기대를 했을 때는 약 30% 정도가 지금 부실 대출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SVB 사태처럼 우리가 또 과거에 돌아간다? 그러면 이건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붕괴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 해외 부동산 투자가 좀 작은 금융사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은 문제가 뭐냐면 이 KB가 지금 5조 9천억으로 지금 1위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가 4조 6천억으로 2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이 공실률 스트레스를 좀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외인 수급, 그러니까 언제 빠지냐 이 썰물을 항상 좀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해봐야겠네요. 화학주까지 볼게요. 낙폭과대주로 인식하고 일시적인 상승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제 재평가의 시간이 왔나. 롯데정밀화학이 실적 컨센 밑돌았는데도 이렇게 장대 양봉을 유지하네요. 차 의원님. 오늘 하나의 테마가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이랑 롯데케미칼 대신 하나솔루션을 모아야 되는데 하나솔루션이 지금 14% 가까이 올라가는 게 친환경 플라스틱에 대한 어떤 정부의 지원, 개발 가능성이죠. 저도 이제 음식을 많이 시켜 먹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쪘죠. 근데 이제 제가 먹는 플라스틱은 다 재활용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생분해에 되는 부분들, 물론 이제 기술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정부가 지원하겠다라는 부분들에서 지금 우리 화학업체들이 그걸 다 기술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바뀌게 된다라면 저는 부담 없이 더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어찌 됐든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테마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주 중에서도 여기에 엮이지 않은 종목과 엮인 종목이 오늘 다르게 간다라는 점을 잘 보셔야 되고 이게 하나의 테마가 이제 형성이 된 거니까 이번 주는 아마 트레이딩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친환경 폴리프로필렌이라든지 이런 기술 있는 쪽으로 기회를 계속 보자라는 측면까지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프로와 함께했습니다. 차영주 전문위원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